네,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라는 인사가 좀 어색하죠? 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늘 안부 인사를 물어야지. 요즘 같은 시절엔 출석부터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장다산, 송혜정, 이 학생은 휴학했죠? 민동후, 박서영, 서하진, 송하현, 이담혜, 주호영, 강혜린, 김하은, 고은서, 김성호, 구한울, 유경민, 한치용, 최동영, 최경민, 김세빈, 정원석. 우리 원석 씨가 가상대학에 올린 사진 봤나요? 고맙습니다. 잘 달라 보이죠, 제주도가 이제. 나머지 학생들도 혹시 제주를 갈 기회가 있거든 원석 씨가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여준 곳도 한번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현, 이성은. 자, 우리 오붓한 시간입니다. 오붓한 시간? 뜨거운 시간인가? 네. 화산도 제5장과 6장 오늘 살펴볼게요. 벌써 제4강이에요. 오늘 슬라이드 준비한 게 좀 많아서 조금 빠르다 싶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가 제주가 아니죠. 이제 제주는 잠깐 앞부분만 이, 나오죠. 네, Y3에서 X3까지 가는 이 부분만 제주죠. 나머지는 일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HC에서 고베, 오사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6장에서 이제 다시 고베, 오사카, 도쿄, 사카이, 오사카 다시 이 부산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됐죠? 이 동선 잘 봐두셔야 돼요. 뒤에 지도를 첨부했으니까 함께 따라오기 바랍니다.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남승지, 강몽구까지는 됐고 여기 손서방, 그리고 윤영감, 홍영감, 순실이 할머니, 송진산, 한의사 요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죽창 만드는 와이리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윤영감과 윤영감과 홍영감이 그 이재수 얘기를 나누는 장면 등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순실이 할머니 집에 있는 그 여인들의 그 민요, 나영너영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작가 김석범이 제주 민중의 삶이랄까 사고방식 또는 언어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였는지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도 나와요. 뒤에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송진산이라는 인물도 뒤에 다시 언급됩니다. 여기는 앞부분, 5장 앞부분에서 와이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죽창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죠. 계속 반복됩니다. 죽창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용도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S3로 와서 S3에서 밀양선 타죠. HC는 아마 히카리 시가 아닌가 싶은데 확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문달길, 다스키치 부부를 만나죠. 그 다음에 고베에서는 남승일 부부를 만납니다. 남승지의 사촌 형이죠. 여기 사치코라는 이 붉은 스커트를 입은 여성을 만나죠. 남승지의 눈길을 끕니다. 붉은색의 이미지 우리 화상 강의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남승지의 모친이 있죠. 여동생 말순이 있습니다. 고달준이라는 사람, 동해고무, 오사카죠. 여기 이제 남승지 모친과 말순, 고달준 등은
고달주는 동해고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상배라는 사람, 한때 사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의 어떤 타락이라고 할까요? 전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여겨보세요. 정준남이라는 사람도 있죠. 합동철공소 윤동수라는 사람. 이 나카무라 히로시를 소개하죠.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군 공작, 칸파라 그래, 칸파. 러시아어로 칸파라 그러는데 모군 공작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저 뒤에 칸파란 말이 나오죠. 우리말로 하면 캠페인 이 정도 될 겁니다. 모금 캠페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혁명 자금을 모금하러 일본으로 간 거죠.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6장 고베, 오사카, 도쿄. 뒤에서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보겠습니다. 사카이, 오사카. 이 사카이에서는 이 나카무라 히로시를 만난다는 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도쿄에서는 이방근의 형 이용근을 만나는 게 상당히 주목해야 되죠. 그 부분을. 그리고 일본 공산당 간부들, 조총련과 관련되어 있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고이천과 김우재를 통하죠. 그리고 이 하야시라는 인물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남승지와 강농구의 칸파 모금 공작기가 이 5, 6장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됐죠? 다음 볼까요? 지도입니다. 지도 잘 봐야 돼요. 여기 사실 중국 지도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제주도에서 쭉 일본을 가려면 내려간다는 생각하기 쉽죠. 부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대마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제주도에서는 여기 제주항에 출발해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 동쪽으로 이렇게 거의 이 직선으로 갑니다. 가서 여기 입기섬인가요? 섬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쪽으로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의 상하이 쪽하고 아니죠. 이쪽하고 만납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얼음에 이어도가 있습니다. 이어도. 제주에서 배를 타면은 요렇게 가서 여기 확대해야 되는데 이 뒷페이지 있나? 뒷페이지 있네요. 일단 이 큰 길 확인했죠? 이렇게 제주항에서 거의 옆으로 쭉 일본을 간다는 것. 그리고 여기 요 지점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이 어떤 머릿속에 위상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여기서 보면 후쿠오카가 있죠. 이렇게 규슈의 후쿠오카예요. 구마모토 쭉 따라갑니다. 산요 본선 따라가서 이쪽이 야마모토인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홋카이도가 위에 있고 이게 혼슈죠. 그리고 이게 시코쿠, 그리고 이게 규슈.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오키나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1879년 있죠? 이 류큐 처분이라고 해서 식민지로 삼았죠. 그 전에는 속국 정도였다가 1879년에 속국으로 식민지로 편입합니다. 이 그림 잘 보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딱 꿰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예를 들면은 염상섭의 만세전에서 이인화가 도쿄에서 오죠. 부산 이렇게 반포세 목공 거쳐서 이렇게 옵니다. 기차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와요. 오사카 거치고 고베 거치고 시모노세키까지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죠. 부산에서 경부선 타고 김천에서 형님 만나고 대전에서 우동 먹는 그림 보죠. 그리고 서울로 오는 과정이죠.
요 동선이었어요.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갑니다. 음, 자, 이 그림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지도 한 장 더 봐요. 좀 더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제주 쪽에서 쭉 배를 타고 왔단 말이야. 여기 보면은 여기가 해협이 있어. 해협. 거기 뚫려 있습니다. 여기로 배가 다 다녀요. 부산에서 오면 이렇게, 제주에서 오면 이렇게 해협으로 옵니다. 여기가 시모노세키. 하관이라고 씁니다. 하관. 예. 어디 갔나? 여기 있네. 하관인데 한자로는 아래 한자에다가 관문할 때 관자 이렇습니다. 시모노세키라고 해요. 시모노세키 아주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죠. 시모노세키. 그리고 이쪽이 규슈 이쪽 지방 기타 규슈시가 나오는데 이 규슈 쪽의 그 동네가 도시가 모지예요. 모지. 뭔 아차, 왜 이러나.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래. 이게 버벅거리기도 하는 것이 모지. 이게 모지라고 있습니다. 모지. 이 해협을 그래서 여기 두 글자를 따서 여기 두 글자 있죠? 관하고 몬 따서 두 개를 칸몬 해협이라고 해요. 두 개를 따서 여기 칸몬 해협입니다. 칸몬 해협이 바로 여기 있고 이 조선으로 오가는 배는 다 통과합니다. 통과해서 여기를 세토나이카이라고 해요. 이 내해. 그러니까 이 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라는 뜻이겠죠. 나이카이, 이 내해라고 합니다. 알아둬야죠. 내해.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나이카이, 세토 나이카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잔잔하고 풍광이 기가 막히죠. 이 명승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곳에. 그리고 여기서 내를 통과해서 가면은 이렇게 뚝딱뚝딱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쭉 갑니다. 쭉 와서 이렇게 히로시마도 내리고 또 여기 다 다리가 있어요. 배가 지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여기 가서 오카야마 지나고 여기서 쭉 지나고 다리가 있죠. 고베 지나고 오사카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게 배로 오는 배편이에요. 그리고 시모노세키에서 내리면은 여기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산요 본센이라 기차가 이렇게 쭉 해안을 따라가 이렇게. 여기 야마구치 있고 히카리시가 있죠. 여기 히로시마도 있고 이렇게 쭉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 고베, 오사카 이쪽에 이 나라 이쪽이 있죠. 이쪽 지역이 이른바 야마토 지역이죠. 백제 유민들이 와서 터를 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천황이 백제 후손이라 하는 말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야마토 지역이라고 그래요. 일본의 이 문화, 고대 문화가 꽃핀 곳이죠. 오사카, 고베, 나라. 또 어디 있죠? 교토. 이 안쪽에 교토. 요 삼각형입니다.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죠. 우리 강몽구와 남성진은 제주도에서 이렇게 온 거죠. 제주도에서 관문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갔고, 우리 밀항선을 타고 이렇게 와서 여기 히카리시에서 내린 것 같아요. 여기서 내려서 문달기를 만나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어디로? 고베로 오죠. 고베에서 다시 오사카로 가는. 오사카에서 기차 타고 다시 동경으로 가는 거지.
동경에서 다시 와서 사카이를 들려고 하는 코스입니다. 됐죠? 이 배편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주에서 오사카를 가는 배편이 생기면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제주도 사람들이 오사카로 쉽게 오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데 보면은 좁은 곳이 있으니까 감시망이 촘촘하지. 이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 도요스이 이 수도, 이 풍도 맞죠? 토요토 맞나? 풍도 수도라는 이 물길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국을 꿰고. 이렇게. 그래서 소설 꼼꼼히 읽으면은 가는 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오사카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꼬박 12시간이 걸립니다. 오사카까지 가는데 이 길이 상당히 멀죠, 이 길이. 예, 시모노세키에서부터 오사카까지 상당히 멉니다. 배로 가면. 한번 코로나가 이별을 고하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시절이 오면, 그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꼭 이 여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설 한 권 들고서. 자, 이쯤 할까요? 이제 지도 보는데 조금 익숙해지죠?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이 민요입니다. 민요. 너영나영하고 이제 이어도까지 7, 8장에 다시 이어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너영나영이라는 민요가 나옵니다. 민중들의 이 노동과 그런 노동과 만나는 그 삶들을 잘 보여주는 노래죠. 노동요라고 하죠. 노동요. 주로 너영나영부터 이 오돌독이, 그거 이 이어도 사나 등등이 대부분 이 노동요입니다. 여성들이 주로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이 노동요에 담겨 있는 해학과 유머도 만만치가 않죠. 한번 이 노래 꼭 들어보기 바랍니다. 아마 이 유튜브 채널 클릭하면은 볼 수 있을 겁니다. 너영 나영 둘이 둥실 놀고요,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상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온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제주도 그 할머니가 부르는 버전으로 들어보기 바랍니다. 너영나영은 너랑 나랑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둘이 둥실 논다. 이거 안 어렵지? 낮이나 밤이나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상사랑이래요.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이라는 뜻인지, 서로 사랑이라는 뜻인지.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호박은 늙으면 맛이나 좋고요, 사람은 늙으면 무엇이나 쓰나. 뭐랄까, 민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종의 음담패설이지. 아주 유머와 해악이 빛나는 민요 가사입니다. 이런 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도에서 민중의 일상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 하나의 실마리가 너영나영을 비롯한 민요들. 나중에 이제 무당, 굿이 나옵니다. 무굿까지. 그때는 이제 제주도의 그 무당 문제에 대해서는, 무속에 대해서는 신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너영나영 기억하세요. 이 홍영감과 이 윤영감이죠. 윤영감이 주고받는 이 이재수에 관한 이야기 다 찾아봤죠? 아기장수 이재수와 신축의교. 이런 내용들은 내가 이렇게 짚어주면 여러분 다 찾아봐야 돼요. 1901년에
기억나죠? 1901년에 제주 민중들이 이재수를 지도자로 한 제주 민중들이 의거를 일으켰죠. 이해가 신축년이었어요. 신축년인데 그 핵심적인 문제는 프랑스 신부들이 이 왕의 총애를 믿고 온갖 포악한 짓들을 했던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뭐 수탈, 물질적인 수탈은 물론이고 제주도의 그 정서, 저 밑바닥에 놓여 있는 그 당집들, 무당들의 이 거처들을 다 파괴한 것이지. 자기들의 신만 유일신이라는 거죠. 다 우상을 파괴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 기본적인 정서가 깃들여 있는, 종교적 심성이 깃들여 있는 그 귀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귀한 그 문화의 터전들을 깨부셨던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프랑스나 천주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프랑스의 식민주의 정책은 정말 야만적이었습니다. 뭐 야만적이지 않은 식민 정책이 어디 있을까마는 프랑스의 그 동화 정책, 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 정책은 자치 정책이었어요. 자치를 인정한 정책이었던 반면에 프랑스는 동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나 이 베트남 여러 곳에서 정말 악랄하게 그지없는 이 폐악질을 보이죠. 그 앞잡이가 신부들이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이었죠. 이 정도만 얘기하죠. 프랑스 식민 정책의 일단을 볼 수 있는 시점, 또는 프랑스가 비서구 사회,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축 의거예요. 이걸 뭐 이재수의 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역사적 개념은 끊임없이 다시 정의돼야 합니다. 이재수를 지도자로 한 제주 민중들이 프랑스 신부를 앞세운 지배 세력들의 폭정에 항거한 의거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 의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얘기했죠. 신부들과 카톨릭 신자들은 순교했다고 해서 아주 끔찍한 무덤까지 다 마련해 뒀는데 제주 민중들, 이재수와 그 함께한 민중들의 유골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역사의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제주 사람들의 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재수라는 인물의 이미지 한번 보세요. 홍영감이 얘기합니다. 어험, 이재수라면 나도 알고 있지. 홍영감이 긴 곰방대의 대통을 줄 손잡이에 통통 두들겨 재를 털면서 말했다. 내가 서당에 다니던 개구쟁이 시절의 일인데 이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났지. 1901년이니까 그렇죠? 얼추 시간이 맞죠? 지금이 1948년이니까 이 40대면 할아버지였어요. 다. 아마 홍영감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으로 보이죠? 나 같은 사람은 옛날로 치자면은 뭐 증조 할아버지쯤 됐을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18살에 보통 평균 잡아서 18살이면 결혼하고 18살이면 아버지가 되죠. 그러면 대개 30대 후반쯤에 할아버지가 돼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50대 초중반이 되면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나는 증조 할아버지. 징그럽긴 하다. 그치? 참 많이 다릅니다. 이런 걸 계산해보면 또 재밌죠.
이재수가 가는 마을마다 폭죽을 터뜨리면서 환영하고 술이랑 음식을 내어 대접했어. 그래서 모두들 농민군에 가담해서 이재수를 따라 말일세 관리놈들과 양놈들이 한패가 된 천주교도들이 우글거린 성내로 쳐들어갔다네. 큰 난리가 났는데 이재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이재수는 잡혀서 서울로 압송되어 죽었는데 그때 옷을 벗겨보니 이재수의 몸에 멋진 날개가 2개 달려있었다는 거야. 이게 아기장수설화예요. 이런 딱 보면은 이 멋진 날개 2개 여기에서 아기장수설화를 딱 떠올리고 이 아기장수설화의 현신으로서 이재수가 호명되는 거지. 이재수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 민중에 대한 억압에 항거한 하나의 상징적 존재로서 이재수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재수의 이미지를 현재에 투영하는 거지. 어떤 또 다른 이재수 대망론이랄까요? 또 다른 이재수를 기다리는 민중들의 바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기장수 설화는 여러분들이 학습하세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을 힘센 장수가 태어나면은 지배 세력은 그 장수가 우리 권력에 그 방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다 찾아가서 죽였다 그러지. 몰래 그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역사적 그 사건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수와 같은 이런 인물들에게 아기장수의 이미지 또는 아기장수를 향한 기대를 투영했던 것이지. 이런 역사적 심성, 역사적 멘털리티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 48년 시점으로 보면은 약 50년 전이죠. 47년 전 이재수를 환기함으로써 제주에서 지금 일고 있는 강렬한 이 저항의 바람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주의 이 의거는 이례적인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재수에 관한 얘기를 모티프로 해서 쓴 소설이 바로 뭐라고 했죠? 내가 잘못 얘기했었나 옛날에? 현기영의 변방에 오지 있는 새입니다. 변방에 오지 있는 새. 역사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배의 땅 제주를 아주 깊이 있으면서도 흥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현경의 작품 이거 말고도 변방에 오지 있는 새와 함께 바람 타는 섬도 좀 주목해서 봐야죠. 어디까지 했지? 잠깐 딴 데 갔다 왔어요. 역사적 현경 얘기가 그랬죠. 변방에 오지 있는 새와 바람 타는 섬까지 함께 보기 바랍니다. 제주의 근현대사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 갔죠? 아기장수 이재수를 소환하는 1948년 3월 시점에서 이재수를 소환하는 민중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지. 너영나영하고 이제 이재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기미가요마루 제주와 오사카로 있다. 아까 우리 앞에 지도 봤었죠. 이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항로가 생기고 항로를 오가는 배가 뜹니다. 바로 기미가요 마루입니다. 이 기미가요 마루라는 이 미디어, 그러니까 이 교통수단이 생기면서 제주와 오사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잠깐만 가만 보세요. 여러분들 미디어라 그러면은 1학년 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디어라 그러면은 언론을 떠올리고 신문 방송 뭐 이런 포털 사이트 이 정도로 얘기할 텐데, 미디어의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이 미디어 학자 이 마셜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맥클루언이라고 요즘 발음해요. 맥클루한. 옛날에는 맥루한이라고 했었는데, 마셜 맥루한의 책 미디어의 이해, 이건 미디어학의 고전입니다. 고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미디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 책의 부제가 신체의 확장으로서의 미디어예요. 신체의 확장으로서의 미디어. 우리 신체의 확대 버전이 미디어라는 거지. 텔레비전은 우리 눈의 확장이지. 전화기는 귀의 확장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 주먹, 이 무기로서의 주먹은, 무기로 쓸 때 주먹은 뭐 대포 같은 게 상응할 수 있겠지. 그리고 고속도로, 발의 확장이죠. 철도도 마찬가지고. 뭐 전기기관, 배는 물론이죠. 이게 다 미디어들이에요. 이 미디어는 연결하는 거잖아. 미디어를 중개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미디어가 어떤 지점에 배치됨으로써 그 배치되는 순간 이전과 이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강릉과 서울 사이에 고속철이 생긴단 말이에요. 고속철 생겼지? 그러면 이 강릉과 서울을, 청량리를 뭐 순식간에 오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 우리의 공간 감각이 달라지죠. 강릉이 이 완행열차 타고 한참 가야 하는 그런 저 먼 그 바닷가 마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와 있는 듯한 이 느낌을 갖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 강릉과 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뭐랄까요, 거리감도 좁혀집니다. 그러면서 이 다양한 관계들이 새롭게 형성되고 또 소멸되기도 하지. 소멸된다는 말 알겠죠? 이 고속철도가 생기면서부터는, 또는 4차선 영동 고속도로가 생기면서부터는 그 이전의 옛길들은 다 사라지죠. 그리고 그 옛길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도 다 사라집니다. 또 새 길에서는 새 이야기가 드러나겠지. 이런 식으로 이 미디어의 배치에 따라서 공간과 공간의 관계,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꾸불꾸불 돌아가는 국도로 연결되던 A와 B 지점이 만약에 이 직선에 가까운 도로로 연결된다 치자. 그럼 여기 있던 수많은 이야기들, 이 구불구불한 길에 요구되었던 속도와 여기에 요구되는 속도가 다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이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달릴 때와 천천히 달릴 때의 심리적 반응 다르죠. 이 미디어가 우리의 몸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뿐만 아니고 이 공간과 공간의 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지.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있던 수많은 주유소나 뭐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퇴락해 버리겠지. 그리고 이 휴게소라는 게 이것들 다 집어삼켜 버리겠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디어 하나가 배치되는 순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한반도에 대한 이 공간 감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기미가요 마루라는 배가 뜨는 순간 제주와 오사카의 공간적 관계는 물론이고 그 공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 양상을 보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미디어의 기능이랄까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사 전개에서 그러니까 이 소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미디어 역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얘기 1학년 때 철도와 신문 그리고 소설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혹시 궁금하면은 지난 학기 1학년 강의에서 했던 그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철도와 신문에 대한 이야기 참고하기 바랍니다. 현대문학 입문 2강인가 3강이 그럴 거예요. 여기서는 기미가요 마루라는 이 배가 제주와 오사카를 이으면서 두 이 공간, 제주와 오사카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제주와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오사카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갈 수가 있었죠. 밀항 형태든 장사 형태든. 그리고 오사카에서도 제주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쉽사리 오고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류를 따라서 이 제주도에서 이 일본 쪽으로 쉽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제주와 오사카의 아주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도만 일단 이해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기미가요 마루에 대한 언급 잠깐 볼까요? 기미가요 마루는 당시 제주도와 오사카를 잇는 전기선의 하나였다. 그 배가 사연이 많다는 것은 러일 전쟁 때 노획한 제정 러시아에 그것도 침몰당할 뻔한 군함이기 때문이다. 이 기미가요 마루에 새겨진 역사적 사연들이 만만치가 않죠. 러일 전쟁의 이 해상 전투가 이 대마도 요 근처에서 벌어지거든. 이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이 정도는 하지. 여기서 일본이 승리해요. 일본은 이 러시아는 저쪽 크림반도에서부터 빙 돌아서 발틱 함대를 이끌고 오잖아. 지쳐서 거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지. 그걸 일본 해군이 격파하죠. 그러면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러일 전쟁에서 노획환 제정 러시아, 짜르 체제 러시아에 그것도 침몰당할 뻔한 군함이 제주도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여객선으로 취항하게 된다는 거지. 기이한 인연이죠. 1921년, 아마 22년이 맞을 거면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무렵부터 이 작품에서는 21년이라고 했는데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22년이라고 하네요. 21년 무렵부터 제주도에서 값싼 노동력을 도입하기 위해 취항했는데 값싼 노동력을 도입하기 위해 일본 쪽에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취항했겠지. 기미가요 마루가 제주도 출신자를 오사카에 이주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은 매우 큰 것이었다. 번역이 좀 이상하지? 기미가요 마루는 제주도 출신자를 오사카에 이주시키는데 연결고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기미가요 마루라 부르지 않았다. 군대환이라고 조선식 발음을 불렀는데 그 이유는 기미가요는 천황을 칭송하는 일본어 특유의 뉘앙스를 완전히 없애고자 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해야겠지. 이 군대환이란 말은 군대, 우리는 군대를 딱 떠올리기 쉽잖아. 근데 이건 임금 군자예요. 이 대자는 시대고요. 그러니까 폐하의 시대, 김이 가요. 이렇게 김이 가요. 정확히는 김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은 가짜, 그다음에 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폐하의 태평성대 뭐 이런 뜻이죠. 기미가요, 일본의 그 국가이기도 하죠. 해서 그 기미가요라는 일본 그 천황을 칭송하는 그 뉘앙스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군대환이라 불렸다는 것이지. 뭐꼭 그런 이유도 없진 않았겠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일본식 그 한자를 그대로 읽었어요. 읽히면 우리가 이등방문 있잖아요. 이등방문. 이등방문 있죠? 이등방문을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우리는 이 사람을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읽지. 일본 발음대로. 근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등방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풍신수기 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식 한자 발음대로 읽었단 말이지.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식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내 이름이 이 정선태잖아. 그러면 정선태라고 발음을 못하니까 지식으로 읽어요. 원발음 안 하고 한자니까 정션따 이렇게 읽습니다. 자기식 발음대로 읽습니다. 근대화는 그냥 한자를 그대로 읽은 거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미가요 마루라는 그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새로운 미디어가 배치되면서 제주와 오사카의 관계, 제주와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오사카로 가서 이 제주 그러니까 제주 타운이라고 해야겠죠. 코리안 타운이 아니고 제주 타운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동과 여러 가지 그 수고를 통해서 생활의 기반을 닦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해서 뛰어난 자녀들이 많이 나오지. 식민지 시대 때 어떤 일본의 수준 높은 교양과 사상을 흡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이 오사카에 사는 제주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해방 후에 대거 제주도로 돌아옵니다. 남승지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양준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 그런데 단독정부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절망한 나머지 윤길수처럼, 윤길수 맞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잖아. 환멸을 느끼고서. 그 역시 밀항을 하거나 그 이전이라면은 이 기미가요 마루를 타고 갔겠지만 이 기미가요 마루가 오가던 이 항로에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미디어 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사실은 이 슬라이드 한 장 가지고도 정말 우리는 많은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더 상세하게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죠. 이게 기미가요 말합니다. 여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거 비교적 후대급 같은데 제2 기미가요 나오죠. 가짜고요. 군가 노대 기미가요. 이 마루가 이렇게 쓰는데 환자 이게 일본말로 배란 뜻이야. 배. 우리 둥글 환자라 그러지. 둥글 한자를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기미가요 마루. 우리 뭐 이순신호, 뭐 장보고호 이러잖아.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의 명명법이지. 이 배입니다. 이 배에 정말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부산과 시모노세키로 오가는 관부 연락선도 정말 많은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은 제주와 오사카를 오가는 이 연락선도
정말 많은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산도에서도 이 기미가요 마루를 놓치지 않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게. 어떻게 제주와 일본이 가까워졌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디테일들을 찾아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오늘 내가 조용조용 조근조근 얘기하지 힘이 없어서 그래. 앞에 현대문학 특강 강의하느라고 진이 빠졌어요. 네 번을 녹화하다 보니까 막 진이 빠졌습니다. 양해하기 바랍니다. 자, 강문구. 강문구. 강문구 몇 살이더라? 세빈 씨? 몇 살쯤 됐죠? 강문구가 이방금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40대 초반쯤 돼 보입니다. 아마 관록의 조직운동가, 그리고 남로당 제주도 지부 부지부장이죠. 아주 고위 그 당원입니다. 근데 이 강문구의 신체에 새겨진 그 기억이 있죠. 고문의 흔적들.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이 강문구의 신체에 새겨진 이 고통의 기억, 고문의 기억들 잘 봐야 됩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일본에서부터 노동운동가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조폭들까지도 우러러보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긴 건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 묘사한 걸 떠올려 보면 키도 작달막하고 안짱다리 걸음으로 걷는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그 강단들, 결기들이 대단하지. 그래서 이방군도 함부로 못 대하지 않습니까? 유달린하고는 완전히 대비되죠. 그리고 신세기 사건, 서북 아이들을 우리 이방근이 한방 매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 같이 묵는다 그랬지, 강문구하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강문구는 그 검거 선풍 속에서 체포돼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고문의 흔적들을 남승지가 HC 그 문달길의 집에서 목욕을 하면서 발견하죠. 이런 지점들 잘 봐야 돼요. 볼까요? 남승지는 울퉁불퉁한 상처 자국을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말한 뒤 천천히 더운 물을 끼얹었다. 취조를 맡았던 자는 살인 청부업자 같은 면상을 한 남자였는데 관부 연락선에서 15년간 형사를 지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던군. 관부 연락선에서 자그마치 15년간 형사를 지낸 감시자 역할을 했던 것이겠지. 일본의 경찰이었다는 것이지. 이자가 앞장서서 고문을 했는데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는 게 놈들의 상투적인 말투야. 무슨 말이든 털어놓으라는 거지. 거꾸로 매달린 채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글쎄 눈앞에서 아는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있더군.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건 몹시 괴로운 일이야. 한 남자는 내 눈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남근을 줄로 묶어서 잡아당기며 때리는 고문을 당하고 있더군. 지독한 놈들이지. 모두 일본의 특고를 흉내낸 거라고. 특고. 특별고등경찰의 줄임말인데 특별고등경찰. 주로 사상범들을 체포해서 고문하고 이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조선인들이 그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했죠. 이 특고는 정말 고문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제국주의 일본에 반하는 사상을 소지하기만 해도 바로 체포에다가 여기서 보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죠.
그 후예들이 해방 이후에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는 노관수 같은 사람들이죠. 아주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가 해산되는데도 바로 이자들의 역할이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 특고들이 해방 직후에는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이승만이 뜨고 예, 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공 이념이 대두하자 바로 친일 이력을 반공 애국으로 친일 매국을 반공 애국으로 뒤엎어버리지. 그게 우리 역사의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후예들이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지. 여러분들 혹시 이근한이라는 그 고문관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후예들입니다. 다 간첩 조작 사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 이 조작 사건들이. 그 조작 사건에 이 참단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과 이들의 후예들이지. 이승만 정권 때, 박정희 정권 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안기부니 뭐니 하는 데서는 간첩 조작 사건을 일삼아 저질렀지. 뭔가 도덕적 정당성에서 이 뒤지니까 이런 식의 아주 야만적인 반문명적인 고문을 통해서 이 사상을 소지한 사람들의 불온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반공지상주의, 반공이야말로 모든 이념이나 사상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아주 뭐랄까요, 폭력적인 방식의 이 사고방식이 우리를 폭력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해 왔었어요. 냉전 체제 하에서. 그게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얘기는 문학작품 읽다 보면은 절절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이 레드 컴플렉스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옥죄해 왔는지, 우리 사상의 자유로운 여행들을 얼마나 처절하게 짓밟았는지 등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강몽구의 등에 남아있는 그 고통스러운 고문의 기억, 이건 역사의 상처이기도 하겠죠. 특고가 채찍으로 내려친 상처입니다. 이 노덕술이라는 이 악명 높은 특고 출신 일본의 일본 제국주의의 그 개노릇을 했던 사람이 해방 후 경찰의 고위 관리가 돼서 반민특위 행위를 다 회방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김원봉 같은 사람들을 뺨을 때리고 그러지 않는가 말이야. 참담하죠. 참담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광장에서 이명준이가 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체포돼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신문을 하던 형사들도 특고 출신들이죠. 그때 이명준이 깊은 환멸 또는 회한에 빠져들지. 그런 장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일제 협력했던 이 폭력적 관리들이, 특히 공안 관리들이죠. 공안 관리들이 화려하게 부활해서 반공 애국으로 무장하고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고문하고 짓밟는 행태들, 이게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볼게요. 양준호의 이카이노론,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이카이노가 이제 오사카에 있는 조선인 마을, 그러니까 코리안 타운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조선학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일본 극우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조선학교를 뭐랄까 무력화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걸 찾아보세요. 제일 조선인 학교를 둘러싼 일본 극우 세력과 시민운동 세력과의 그 갈등과 다툼들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카이노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화상 강의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김민진이라는 작가가 쓴 파친코 기억나죠? 왜 제일 코리안들은 도박을 비롯한 사행산업이나 이 폭력배와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했었죠. 바로 파친코가 그렇습니다. 파친코의 주 배경이 이카이노예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2권짜리인데 아마 이거 후루룩 넘어갈 겁니다. 이 화산도를 읽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지간한 소설들은 금방 익힐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익힐 겁니다. 자신감 가져도 좋습니다. 양준호,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지식인이죠. 진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미 군정청에서 통역관을 일하고 지금은 제주도지사의 그 비서로 갔죠. 4월 1일부터 이 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하죠. 아직은 아니네요. 이 양준호는 일본에서도 남승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었지. 나이는 남승지보다 4살, 5살이 많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이카이노에서 조선인 여성들을 보면서 이 황민화나 동화 정책에 저항하는, 일상적으로 저항하는 조선인 여성들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 생명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무리 일본이 황민화, 동화 정책을 강행해도, 동화란 말 알지? 일본과 동질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황민화는 천황의 백성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한복 착용이나 말을 금지시켜도 한복 착용을 금지시키고 말을 금지시킨다는 얘기겠죠. 이카이노란 말이 어원 보세요. 멧돼지 젖자죠. 멧돼지 젖자에다가 사육할 사자예요. 기를 사자. 멧돼지를 기르는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멧돼지를 기르는 벌판. 이카이노와 같은 생명력이 있는 한 일본 제국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곳에는 한민족의 생활 원형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신비한 생명력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이다. 일상적인 저항을 통해서 동화에 거부하는 이 다양성의 공간을 창안해 나가는 이 여성들의 모습을 양준은 높이 평가하는 거지. 다른 그 외국이나 다른 곳에 갈 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 삶이나 풍습에 동화되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 그런 동시에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이 기억들을 이 폐기 처분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 복식에서부터 언어, 행동, 사고방식, 정서의 흐름까지 한 방에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걸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요할 터입니다. 양준호가 본 것은 이 이카이로라는 곳에서 조선인들이, 특히 제주 사람들이죠. 황민화 동화 정책을 일상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에서 생명력을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그죠? 이 점에 주목해서 보세요. 그 다음 좀 더 봐요. 양준호는 천재 버금가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사물을 파악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는 예상도 사회과학적인 분석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민족주의적 사상에서 비롯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조국 독립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통찰력과 직감력에 강한 탄력을 주었던 것이다. 남승지는 일본에 있을 무렵부터 양준호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한 그가 지금은 해방 후 조국의 상황에 실망하여 무정부주의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정부주의자. 이 얘기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이해할게요. 아나키즘에 대해서는 양준호가 어떤 무정부주의자, 회의주의자로 선회한 것이죠. 강렬한 민족주의자에서 이 부분도 대단히 흥미로운 이 사태입니다. 사상의 전환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왜 강렬한 민족주의의 소유자였던 양준호가 무정부주의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건 분명히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정치적인 이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들, 양준호에 관한 이런 정보들, 양준호의 생각을 보여주는 정보들, 양준호가 남승지에게 끼친 영향과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정보들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준호라는 양준호라는 인물이 어떻게 구축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어쩌면 양준호론을 쓸 수도 있어요. 양준호론, 양준호의 관점에서 이 제주 사상을 바라보거나 또 제주를 바라볼 수도 있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들을 잘 갈무리해 둬야겠지. 자, 이카이노의 풍경이에요. 이카이노 풍경인데 여기 사의 신청, 죽음의 신청이란 말이지. 영주권을 취소하고 괴뢰, 꼭두각시란 뜻이지. 괴뢰, 한국적을 조선으로 고치자. 괴뢰, 꼭두각시 국가 한국의 그 국적을 조선의 국적. 이때 여기서 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김이 아주 강했죠. 북한의 영향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남한 쪽보다는. 우리 남승지와 강문구가 만난 사람들, 고의천이나 김우재 같은 공산당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이런 사회주의나 이런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친일 세력들을 고스란히 떠안고 간다는 것에 대한 환멸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민족을 저렇게 처절하게 배신한 자들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이 고위직에 재배치해서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불평, 불만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일제 잔재 청산 없이는 자주독립 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일제 협력했던 민족을, 이 조선의 인민들을 철저하게 배신했던 자들을 권력의 중심에 앉혀놓고 새로운 국가를 단독적으로, 그것도 분단 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기로 가보세요. 지금 입장에서 심판관으로서 보지 말고 식민지 시대와 해방 직후 사람들의 이 심리적인 경향, 사상적인 동향 이런 걸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란 말이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은가? 복잡해지죠? 착잡해지기도 하고요. 이카이노의 풍경, 여러 사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음, 왜 안 넘어가나? 자, 중요한 이제 하타나카 요시오,
즉 이용근이죠. 아타나카 요시오가 이용근이지. 이용근의 방, 응접실 풍경을 통해서 이용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응접실 들어가면은 안쪽에 이 가면이 있고, 노 가면이지, 노맨이라고 해, 노맨. 일본의 그 인형, 그 가면극이죠. 가면극인 이 노라고 하는 게 있고, 이 한자, 이 한 글자로 써요. 노라고, 이 능자 있지? 이 능자를 하면은, 이 능자가 노라고 읽혀요. 노. 이 아주 일본이 자랑하는 전통 가면극이죠. 서양에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에 쓰는 우리가 하에 탈춤할 때 그 탈 쓰듯이 이, 이 노면이 있습니다. 그 노면, 이 가면이 있죠. 일본의 전통을 상징하지. 백자. 이 백자는 조선의 전통을 상징하죠. 또 조선적 정체성의 이 은유, 대응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백자. 이 백자는 이방근의 방에도 있고요. 잘 떠올려 봐봐. 그리고 아버지 이태수의 방에도 있어요. 이 백자가 이 삼부자를 연결해주는 서사적 매개물이야, 이게. 이걸 확인해야 돼. 그리고 이 노매는 이 가면이죠. 이 가면은 일본화한 하타나카 요시오의 이 모습을 보여주지. 근데 그 사이에 이 유화가 있어요, 유화. 아주 이 뭐랄까요. 아니, 거친 터치로 그려진, 예, 뭐 요동을 치는, 뭔가, 예, 뭐랄까. 이 어두운 색채가, 이 주요 톤을 이루고 있는, 그런 유화가 있어요. 이 유화에 대한 묘사를 찾아내야 돼. 찾아내서 이 유화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봐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 유화는 가면으로서의 하타나카 요시오와 백자로 표상된 이용근 사이에서 찢긴, 분열된 내면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를 넘나들면서 이 사이에 찢긴 이 이용근의 내면을 유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 이건 아주 뭐랄까 어둡고 그리고 형체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센 소용돌이 같은 것이죠. 이 유화에 관한 표현들 찾아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방근이라는 귀화한 조선인, 일본의 귀화한 조선인의 분열된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되죠. 그래서 이 소품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걸 잘 봐야 돼. 이게 바로 이용근이라는 사람의 이 흔들리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코드가 되는 것이지. 그럼 이용근이 뭐랄까 일본에 귀화했으면서도 민족주의적인 성격까지 보이잖아. 유달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기꺼이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5만 원이 많은 돈인가? 5만 원을 이 모금 공작에 쾌척하자. 그리고 지나가듯이 얘기하잖아. 이방근에게 전해달라고. 나도 돈을 내놓으라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아무리 귀화 아니라 더한 귀화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참 버릴 수 없는 게 자기가 태어난 땅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들 하죠. 자기를 낳은 부모님에 대한 그 그리움이라고 하지. 이게 원초적인 것 같아요. 정체성 형성에서. 예를 들면 그 젖먹이 때 입양된 아이들 있잖아. 자, 유럽이나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이 다 네덜란드든 뭐 어디야
노르웨이든 독일이든 이런 곳에서 자랐는데도 그 정체성의 분열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수잔 브링크 아리랑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작가들 중에 그런 한국의 입양아들의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그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한 이 그리움에서 못 벗어나죠.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떤 원초적인 이 정체성 형성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의식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인간이란 묘한 존재죠. 정말 묘한 존재입니다. 이용군의 경우도 자신의 뭐 일 때문에 또 자신의 아내 때문에 여러 가지 예, 예,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뭐 손가락질, 비난에도 불구하고 귀화를 선택했으면서도 이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탯줄이 묻힌 곳에 대한 그리움들을 잊지 못하죠. 그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터이니까. 해서 이 일도양단식으로 판단하는 건 지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란 정말 다양한 그 결이 작종된 뒤섞인 그런 복잡 다양한 존재들이에요. 걔는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현도 잘 보세요. 끝까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유다현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내리고 읽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유다현을 처형하는 것으로 모든 게 풀릴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깊이 읽은 사람들은 사람의 품격이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격조도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차근차근히 이런 좋은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인간 내면에 자리한 다양한 이 흐름들, 물결들을 하나하나 잘 섬세하게 읽어가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자, 보세요. 두 사람은 응접실로 들어왔다. 이 두 사람은 남승지와 강몽구죠. 지금 고이천이라는 사람을 배웅하고 들어온 거죠. 이용구는 좀 더 멀리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주인이 없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남승지의 안경 렌즈가 수증기로 흐려지자 시야가 젖빛으로 가렸다. 안경을 벗고 문을 뒤로 닫은 뒤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을 둘러보다가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듯이 왼쪽 벽의 한 점에 시선이 사로잡혔다. 목재 가면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다. 쿵쾅쿵쾅 두들기는 듯한 격렬한 고동이 울렸다. 벽에 걸린 죽은 자의 목, 마치 벽 내부에 얼굴에 돌출부만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둥근 두 개의 동공을 도려낸 어둡고 무한한 구멍, 반쯤 벌어진 입술 사이로 엿보이는 공동, 텅 빈 구멍이란 뜻이에요. 공동, 흐름이 멎은 표정의 반들반들한 앞면, 얼굴면, 주인 없는 오평 남짓한 방을 이 가면은 순식간에 숨이 막힐 듯한 괴이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노면이 대단히 중요하지. 노면이 일본 전통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용군의 방에 걸리는 순간 아주 기이한 형상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용군이 일본인의 가면을 썼지만은 그 가면의 휑한 지점들, 텅 빈 구멍들을 남승지는 발견하는 것이지. 어떻게 완전히 일본인으로 개조해서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그걸 가능하라고 강요하는 게 폭력이지. 이게 동화 정책의 야만성이에요. 내선 일체니 뭐니 하는
제국주의 동화 정책의 야만성이 이런 것입니다. 그 야만성을 견디지 못하니까 신경증을 앓는 것이지. 많은 그 식민지 지배를 받은 사람들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할 고전이 바로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흰 가면이에요. 이게 고전이죠. 피부는 검은데 백인의 가면을 쓰고 백인 행세를 하는 순간 이 식민지인은 되게 카리브해 사람들이에요. 식민지인은 분열을 앓을 수밖에 없지. 신경증을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본인 되기, 식민지 시대 때 일본인 되기를 몸부림치도록 갈망했던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질환을 앓는지를 잘 보이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김사량이라는 사람의 천마입니다. 이런 걸 잘 읽어봐야 돼요. 김사량은 일본어로 소설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한국어로도 썼지만 일본어로 소설을 써서 일본인 되기,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동화 정책에 의해서 일본인이 된다는 게 얼마나 난망한 일인가를 보여주죠. 천마의 주인공 류노스케가 미쳐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하타나카 요시오 이용근은 되게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일본인 되기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이라고 그랬네. 잘못 썼어요. 그죠? 일본인 되기. 가능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을 얻고 미국인처럼 이 교육받고 또 미국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온전히 미국인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본인 되기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 화산도에서 이용근이라는 캐릭터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 말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얼추 왔나 이제? 이용근의 조선인 비판이 그래서 흥미로워요. 이용근이라는 인물은 조선인이 돼 조선인이 아니지. 내가 이런 말을 좀 정리하는 용어를 사용하곤 하는데 하나 배워볼까? 자, 내재하는 외부 또는 외재하는 내부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쓰는 겁니다. 내재한단 말은 내재한다. 안에 있단 말이지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안은 공간적인 그 안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그 정신적인 내부라 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한 정치 공동체를 예로 든다면은 우리는 한국인이지. 한국인으로 내재해 있죠.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외부자들 있나 없나? 있지? 예를 들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들 또 한국으로 입양된 경우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안에 있긴 하지만 외부적 성격을 띠죠. 이해갔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부가 안고 있는 문제는 내부자의 시선은 다 잘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동아리 안에 있는데
그 동아리 안에 내가 내재하는 그 내부자란 말이야. 그 안에 있는 그 내부, 그 나의 눈에는 이 동아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좀 거리를 두면은 밖에서 이 동아리를 보면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 내부에 내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치유하는 방안이랄까, 또 이걸 방향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게 내부자이면서 외부자의 시선을 견제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이건 사유의 운동과 관련돼요. 네. 이 내부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 외부자의 시선을 장착한다는 것. 이건 사유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지죠. 근데 우리는 내부에 갇히는 순간 이 내부자의 눈으로 내부를 바라보지 외부자의 시선으로 내부를 바라보기 쉽지 않죠. 그러면 일단 쉽게 얘기해 이 정도로. 그리고 그러면 외제하는 내부는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쉽게 설명합니다. 외국에 가 있는 한국인들은 외제 밖에 있는 한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외제하는 내부자들이겠지. 이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미국을 예로 든다면 미국인들 입장을 보자면은 내재하는 외부자들이죠. 이방근의 경우는 어떤가? 이방근의 경우는 일본인으로 귀화했잖아. 귀화했는데도 온전한 일본인이 되기란 무망하죠. 어렵습니다. 늘 그 안에 있지만 외부자라는 이 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그죠? 근데 여기 한국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근은 외제하는 내부지. 밖에 있는 내부의 성격을 띈단 말이야. 밖에서 이 조선을 바라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외제하는 내부로서 밖에 있는 이 존재로서 이 내부를 한국의 상황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읽을 수가 있겠지. 그 안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이 외제하는 내부자의 눈에는 훨씬 정확하게 보일지 몰라요. 내재하는 외부자의 눈에도 보이긴 하겠지만, 그죠? 이런 이 사유의 동선들, 이건 이제 인물을 예로 들었는데, 이런 사고의 운동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이념, 어떤 역사든 뭐든 하나 어떤 이념이 있다 치자. 사회주의에 대해서 난 사회주의자다. 사회주의자로서 고민을 한단 말이야. 난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에 긴박돼 버리면, 완전히 포섭돼 버리면 밖에서 사회주의자를 보는 시선을 확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외제하는 시선, 이 밖에 있는 시선으로 사회주의를 비판하거나 응시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이 내부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사유의 운동이 불가능하지.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좀 더 상대화해서 또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외부의 시선을 설정해야 돼. 그래야 이 사회주의가 갖는 의미랄까 역사적인 특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지. 또 사상사적 맥락에서 그 의미들도 설정할 수가 있겠지. 이건 한국문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문학을 내가 늘 강조하는 건데 한국문학 안에서만 보면 안 보여. 이 다른 눈으로, 다른 문학의 눈이나 다른 이 언어로 활동하는 이 한국인들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또 외국 문학의 눈으로 한국 문학을 바라보면 어떨까? 늘 이 안에서 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외부자의 시선을 늘 끌어들여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조선에 있는, 좁게 얘기하자면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의 상황을 보는 것과 조선의 상황이나 조선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보는 것과 이 일본으로 귀화한,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그 나라에 내지하는 외부자가 된
이용근의 눈으로 본 조선과 조선인은 어떨까? 이 비판 설득력이 있는지 봐야겠지. 볼까요? 우리 이용근의 말입니다. 조선인은 말이죠. 강 선생님, 조국이나 민족을 절대시하는 강한 습성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좌익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국제적이지 못합니다. 인터내셔널 운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바로 그런 점에서 바람지 못한 오만함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이 민족주의는 뒤집으면은 제국주의가 되죠. 이 내셔널리즘은 그게 대단히 위험해요. 한국의 민족주의는 저항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민족주의가 남용될 경우에 또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대단히 폭력적인 이념이 됩니다. 이 얘기는 내가 할 얘기가 많아요. 나중에 두고두고 얘기를 할 텐데 한국인들은 이상하게 당한 자는 정당하다는 논리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게 우린 당했으니까 일본의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하나의 아방가르드로서 이 한반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 족쇄를 풀고 해방을 갈구했던 그 사상의 운동들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하죠. 그 민족주의 운동들. 그런데 이 민족주의적 시선이 굴절되면은 변형된 제국주의 시선이 됩니다.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그 동남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는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이나 아프리카의 그 경제적으로 좀 저개발된 나라들을 보는 여러분들의 시선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바라보는 시선 어떻습니까? 뒤틀려 있지 않아요? 이 미국이나 일본, 즉 서양에 대해서는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지.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이 경제적으로 저개발 국가나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월한 시선을 바라보지. 그게 누구의 시선일까? 그게 우리를 지배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시선이에요. 아주 분열된 시선이죠. 그 시선을 우리는 지금 상당 부분 내면하고 있지. 그래서 이용근의 이 비판은 대단히 유효할 뿐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인은 조국이나 민족을 절대시하는 강한 습성이 있다. 좌익을 포함해서 국제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인터내셔널 운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다 해도 바로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못한 오만함, 나는 민족을 위해서 했단 말이야 하는 순간 모든 게 정리가 돼버리는 대단히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이 해방을 위해서 싸운 민족주의자가 그 자신의 사상의 운동을 그 민족주의에 멈춰버리는 순간 바로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온갖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재자는 등장을 해요. 이 제국주의에 저항해서 해방운동을 전개했던 수많은 그 제3세계의 이 해방 투사들이 다 독재자가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누구죠? 수아르 인도네시아죠? 수아르토 그랬고 말레이시아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일성 체제야말로 강력한 민족주의에 기반하고 있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건 제국주의와 싸우면서 제국주의를 닮은 거지. 특히 일본 제국주의를 변형된 형태로. 이런 부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아프죠. 그래서 민족주의 얘기하고 민족 지상주의를 얘기하고 한국어 지상주의,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 이런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 훈민정음은 말 나왔으니까 짧게 하고 가자. 훈민정음은 이 책 이름이기도 하고 이렇게 쓰면은 책 이름이기도 하고 이렇게 표시 없이 쓰면은 글자 체계, 한글 글자 체계를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훈민정음 한글이 대단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대단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위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이건 이 민족 우월주의의 변형된 형태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언어가 소중하지 않고 우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한국어가 위대하다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훈민정음이 대단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다. 대단히 이 체계적인 문자다.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과학적이다. 대단히 실용적이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가 위대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한국어가 위대하고 배우기 쉽다 그러는데 외국 친구도 배우기 쉬워하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한국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민족 지상주의 대단히 유용합니다. 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나의 모습과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세계인으로서의 나는 한국인이기 전에 인간이죠.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세계 곳곳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와 동료들이지. 근데 그 인간이라는 보편적인 대지가 국민국가로 다 분할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국가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국민으로서만 자기를 인식하지 세계인으로서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은 한 국민이면서 동시에 그걸 넘어서는 세계인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글로벌 하지 말고 사유의 운동을 통해서 코스모폴리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상호 늘 운동을 해야 됩니다. 세계인이면서 여기 사는 나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그래야 할 세대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뒤에 유달현의 이력, 혁파 얘기 나오죠. 일본에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민족을 팔아먹었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 이용군의 비판 대단히 유효합니다. 다 왔죠? 나카무라 히로시의 고백도 좀 봐야겠네. 대단히 흥미롭다 그랬죠. 이 시기 오키나와에서 일본이 옥쇄 작전을 펼치지. 옥쇄 작전이란 발표자가 우리 누구였더라? 허일임 씨인가? 누군가 이 발표를 했었죠. 옥처럼 산산이 부서져서 천황폐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참 주술적이죠. 미신에 가깝습니다. 가까운 게 아닌 미신이지. 천황제라는 게 그래요. 이런 반합리적인, 반이성적인, 반지성적인 이 시스템, 정치 체제였지. 천황제라는 게. 그래서 이 본토 결전, 태평양 전쟁 말기, 2차 세계대전 말기 본토 결전을 앞두고 유예하기 위해서 오키나와를 버린 돌로 던져버렸지. 희생시켜버렸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정말 무지막지한 이 전투가 벌어집니다.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고요. 미군도 15,000명 가까이 죽죠. 민간인도 수없이 죽고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오키나와 전이라고 하는데 오키나와 전투를 되게 철의 폭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강철비지, 강철비. 스틸레인이네, 스틸레인. 스틸레인. 강철비란 영화 봤지? 1, 2편까지 나온 것. 철의 폭풍은 이 포탄이 폭풍처럼 쏟아진다는 거야. 강철비는 이 비가 강철, 이 포탄이 비처럼 쏟아진다는 거지. 정말 그렇게 비처럼 쏟아지는 그 전장 속에서 오키나와 민중들이 할 일 없이 목숨을 잃었죠. 참담한 상황입니다. 불과 세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미군은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부었고, 이 작은 섬에다가 이 뭐야 물자와 이 군비에서 열세에 있던 일본은 정말 이 원시적인 이 무기로 대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가 초토화될 수밖에. 이 오키나와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 죄악을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입니다. 오키나와. 오키나와 얘기를 다시 얘기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키나와는 이 한자로 쓰면은 충승이라고 해요. 충승. 왜 이러나. 이 충이 충이죠. 바다 충자예요. 바다 충자. 찾아보세요. 승은 이렇게 씁니다. 줄, 새끼. 새끼라고 그러지.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 새끼 란 뜻입니다. 아주 위태롭게 떠 있는 새끼란 뜻이에요. 그 바다의 이 오키나와의 모양을 새끼 줄로 비유한 것 같습니다. 왜 나와바리 이런 말 쓰죠? 나와바리. 나와바리 할 때 나와가 이 나와예요. 나와바리라는 게 영역, 구역이잖아. 줄로 쭉 재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지. 이게 나와바리야. 줄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다에 떠 있는 줄이란 뜻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제국주의가 걸어온 길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기호와도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과 몰락의 과정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키나와. 이 기억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로 오키나와가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로 제국주의 폭력 아래 놓였던 게 바로 오키나와 전투였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지 않았다면 제주도까지도 이런 오키나와와 같은 전투를 벌일 곳으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끔찍하지 않아요? 이 당시 제주 인구가 한 15만, 20만쯤이었다 그랬지. 근데 이곳에 들어와 있는 이 일본군 병력이 6만에서 10만 사이였다 그러잖아. 그리고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제주도 곳곳이 요새예요. 요새화돼 있어요. 중국하고 가깝거든. 응? 예, 중국을 폭격할 수 있는 전진 기조 삼았던 거지. 그래서 오키나와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주를 얘기할 때면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죠. 이 정도만. 우리 나카무라 히로시 고백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황에 따라서는 우리도 한라산을 근거지로, 우리도는 일본군이죠. 게릴라가 될 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그랬었어요. 대본영은 총사령부입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부. 물론 총사령관은 천황이죠. 명목상. 대본영은 오키나와 다음의 결전장으로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말이죠. 제주도 전체를 요새화한 거지요. 한라산 중턱에 토치카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인 7월에는 일본인 재류민 가운데 일본인 중에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린이와 여자들은 모두 조선 본토로 피난시켰고 뒤에 남은 일본의 민간인 남자들은 미군이 상륙하면 한라산에 들어가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옥새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키나와 옥새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제주도에서 옥새할 뻔한 일을 생각하면 난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게다가 제주도 도민은 일본인과는 다르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와서 생각하면 자꾸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행장이나 항만, 도로의 정비, 토지의 강제 수용, 도민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는 등 섬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못된 짓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나카무라 히로시는 비교적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군인 출신으로 보입니다. 이 일제 말기 동원된 일본 군인들, 특히 가미가제 특공대로 동원된 젊은이들에 관한 얘기도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에게는 다른 데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양심적인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중에도. 그리고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두고두고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나카무라 히로시라는 인물 주목하고요. 나카무라 히로시가 전하는 이 말 잘 보세요. 제주도가 오키나와 꼴이 날 뻔했다는 것. 역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요행이라고 해야 되나? 운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자, 다음 봅시다. 남승지의 갈등 얘기는 우리가 했었죠. 왜 갈등 안 하겠어요? 우리 정말 이 먹을 것 많고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 이 일본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갈등의 소용돌이, 폭풍에 휩싸인 제주도로 돌아갈 것인가? 더군다나 사촌의 남승지와 외가 쪽 6천년 강몽군은 자기를 두고 가려고 생각까지 하잖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흔들리는 남승지를 단련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혁명전사로 벼리는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떨치고 나야 혁명전사, 혁명사상을 밀고 나가는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래야 이방군과 어떤 논쟁적인 지점에 설 수도 있을 것 터이고, 이 남성의 갈등 같은 것도 서사적 장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읽어내야 돼요. 완고한 마음이 어머니의 말에 좌우로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코끝이 찡하고 울렸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나는 독을 날려버리는 마귀의 유혹이다. 나의 도끼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도끼를 날려버리려는 마귀의 유혹이다. 남승지는 거의 반사적으로 엉거주춤 일어나 뒷걸음질 치려고 했지만 어머니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네가 남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다. 모든 일은 평화롭게 잘 수습될 것이다. 이 평화로운 일본에 나오면 어머니랑 여동생과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넌 가족들의 평화를 어지럽히러 온 것 같구나. 내 말을 듣거라 승지야. 꽉 잡은 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 하면서 뿌리치고 갔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쉬운 선택은 아니죠. 이 갈등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이 평화로운 일본 눈여겨봐야 돼요. 일본은 평화롭고 짝이 없는데 식민지였던 조선은 이렇게 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전범국인 일본은 미국의 말만 잘 들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조선은 왜 이렇게 분단에 직면해서 신음을 하고 있는가? 불공평하잖아. 이 부분 잘 읽어보세요. 남승지의 결혼 이야기 기억나죠? 결혼 이야기와 함께 이유원과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농담
또는 거짓말을 얘기하죠. 거짓말 속에 무의식이 드러나죠. 거짓말 속에서 이윤을 향한 강렬한 그 열망이랄까요? 갈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도 참 재밌어요.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말과 농담을 통해서 드러나는 무의식의 욕망들 참 재밌습니다. 조선의 어머니상 얘기할 필요 없죠. 조선의 어머니들의 그 성정을 남승지 어머니가 그때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남승지의 갈등. 자, 이제 진짜 마무리인가 보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여러분도 힘들죠? 띄엄띄엄 천천히 보세요. 이게 바로 요새 중에 하나의 알뜨르 비행장입니다. 경납고였어요. 여기에서 이 가미가제 특공대들이 탔던 이 제로센 비행기들이 출격하게 되어 있었죠. 지금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정뜨르 비행장. 그리고 이쪽 뒤에 이 섬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이쪽 그 절벽에 곳곳에 어뢰를 감추는 그런 구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산속에 동굴들이 다 파여 있었고 제주도를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또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요. 추석 명절 전에 우리 만나는구나, 수요일날. 그죠? 그리고 다음 7, 8장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7, 8장은 더 재밌습니다. 점점 더 재밌어집니다. 수고했습니다.